재산 취득 자금, 채무 상환 자금 같이 가볼게요.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을 한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 있겠죠. 30억짜리 취득을 했어요. 국세청은 법조문이 있으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이 돈 어디서 났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보통 물어보기 전에 재산 조회를 해봐요. 상속증여세법상 조회해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번 돈이 있겠죠. 혹은 상속이나 증여받은 거 신고했을 수도 있죠. 또는 돈을 빌렸을 수도 있죠. 등기 나오니까. 혹은 기존에 있는 자산을 처분했을 수 있겠죠. 그걸로 일정 금액 이상 소명이 안 되면 입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보통 얼마 소명이 돼야 되냐면 80% 이상은 소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미입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미입증 금액이 30억이면 너무 크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 사람이 25억 입증했다.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5억이잖아요. 5억. 그 금액이 뭐와 비교해 보냐면 3억 원과 입증 전체 못하는 요 시가 있잖아요. 시가의 20% 중에서 적은 것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입증 못하면은 지금 이 친구는 5억이니까 시가의 20% 6억 둘 중에 작은 게 3억이잖아요. 그 이상을 입증 못하는 거니까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5억 원에서 저 나머지 금액을 빼주느냐?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추정상속재산을 계산할 때는 내가 입증할 내 돈이 아니라 부모님의 돈이잖아요. 피상속인의 돈. 그거는 입증을 못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 사유를 그 사람에게 물리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냥 일률적으로 빼줘요. 하지만 이쪽은 컷오프만 정하지 입증 못하는 금액 그 자체로 자기가 입증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저걸 대출을 최대한 받고 나서 그 돈을 그냥 몰래 갚는 겁니다. 그럼 그 대출 자금을 어디서 상환했느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완적인 취지로 채무 상환 자금의 증여 추정이 있습니다. 내용을 볼게요. 반가로 1번 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이게 이제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직업이나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한번 본다는 거죠. 보고 나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자금 출처로 입증된 금액이 재산 취득가에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즉 미입증 금액이 있겠죠. 그 금액은 재산을 취득할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의 증여 재산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가면 이런 얘기를 추가적으로 해요. 줄만한 사람도 찾아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돈을 줄만한 사람도 찾아와. 그 얘기는 뭐냐면 줄만한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그럼 이 사람은 사실 소득세가 누락돼서 이걸 샀을 수도 있잖아요. 소득세를 열심히 과세하지 왜 증여를 무조건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법원 가야지 하는 얘기고요. 이제 다른 쪽에서는 다른 얘기 하는 거고. 자, 한편 보겠습니다. 한편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자, 거기 밑줄 가볼까요? 그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자, 거기 끊어보시고 위 추정 규정을 규정한다. 즉 예금은요 우리가 뒤에 배우게 되는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예금은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A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계좌가 개설돼 있으면 네 거라고 본다는 거야. 네 거로 추정하고 그 돈 어디서 났느냐는 다시 위에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2단계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명의자의 계좌로 보겠다. 명의자의 돈으로 추정하겠다. 그러면 그 돈 어디서 났느냐라고 봐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채무 상환 자금의 증여 추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다라고 인정이 되면 채무 상환한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럼 자금 출처가 입증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금 출처의 입증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동그라미 1번을 보면 결국 인컴이 있다는 거예요. 소득. 동그라미 2번은 heritage.
그러니까 재무활동인 거죠. 재무활동, 뭐 증여받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상속받고. 세 번째는 대가로 처분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자산을 처분하거나 세일하거나 아니면 론을 일으켰다는 거죠. 대출받아서 입증할 수도 있겠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의 경우는 재산 취득 자금, 채무 상환 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취득 자금 또는 상환 자금이 아예 일정액 이하인 경우는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밑에 한 편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국세 사무 처리 규정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이 같은 걸 생각해 보는 거야. 이 사람의 나이 같은 걸 생각해서 한 3억 원은 뭐 입증 못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근데 이걸 오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3억 원이라고 적혀져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내가 미입증하는 금액이 3억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절대 그게 아니라 요 재산이 3억 이해하셨어요? 자금 출처 필요 없는 재산의 금액을 정한 거지 미입증 금액을 정한 건 전혀 아니에요. 많은 친구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즉 아파트 3억 안 되는 건 쳐다보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30억짜리에서 입증 못하는 게 뭐 몇 억이다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예 너무 소액의 재산에 대해서는 쳐다보지 않겠다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은요. 소명이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고요. 한편 동그라미 쳐보세요. 한편 미입증 금액이 일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봐주겠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해당 취득자금, 채무상환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두 개야. 제가 금액을 잘못 썼는데 3억 원이 아니라 2억 원, 2억 원. 둘이죠 이거는. 2억 원. 그래서 2억 원 20%. 자, 그래서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 상환 금액의 20% 또는 2억 원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하시고 이게 현실에서는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실무에서는 이런 거예요. 이제 전업주부가 있어요. 전업주부. 자, 그런데 아파트를 산 거야. 아파트를 전업주부의 명의로, 갑의 명의로. 그럼 지금까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직업이 없다고 가정을 해봐요. 돈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전업주부가 재산을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출발이 이 사람 거냐부터 찾아야 되는 거야. 이 사람 거냐. 갑 거냐. 왜냐면 갑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신랑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런 걸 명의신탁해뒀다고 하는데 명의신탁은 증여세가 발동하지 않아요. 이 부부간에 있어서 부동산은 우선 부동산은 과태료 규정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부간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지가 않아. 그래서 제일 많이 주장하는 게 신랑 거다 신랑 거. 근데 내 이름으로 해놨다. 아무 죄제가 없거든. 근데 우리 민법에 보면은 A라는 사람 저 갑의 이름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간에 있어서 그 특유 재산으로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거라고 보게 되어 있는 거야. 갑거라고. 그러니까 명의신탁된 거를 입증을 따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갑건 거야. 그럼 갑이 취득한 게 됐을 때 이제부터 이게 발동하는 거야. 재산 취득자금 증여. 지금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갑의 이름으로 취득했으면 일단 갑건지에 대해서 민법에 특유재산 추정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갑거라는 거야. 그러면 납세자가 명의신탁임을 입증을 해야 된다. 그것도 추정이니까. 입증만 하면 벗어날 수 있는 거야. 근데 입증을 못해. 그럼 갚게 되는 거야 무조건. 그리고 나서 자금 어디서 나왔냐 물어보겠죠? 그럼 신랑에서 돈 나왔다. 신랑이 부자다. 뭐 이렇게 뭐 둘이 같이 부자지만 그렇잖아? 신랑 돈이 있다. 그러면 그 증여받은 것을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유행이 부부간에 같이 공유로 많이 사거든요. 5대5. 그러면 그 자금이 6억 원이 넘으면 세무서는 반드시 소명하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러면 한 10억짜리다. 그럼 한 4억 정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표현이 좀 그런데 약간 이제 까칠하신 공무원분께서는 복비까지 다 증여세 넣습니다. 취득세까지 다 넣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냥 나는 싫다 너네. 그냥 그런 거죠. 그래서 취득세 복비까지 다 넣어라.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부부 간의 어떤 재산 취득에 있어서는 순서를 잘 적으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세무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요 순서에 따라서 기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무작정 자금 출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이제 2-7의 증여 의제를 가보겠습니다. 자, 증여 의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명의신탁 증여 의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명의신탁 증여 의제입니다. 자, 명의신탁 증여 의제는 뭐냐면 갑이 있어요. 그리고 을이 있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병이 있습니다. 병이. 근데 이제 을이 이 해당 재산을 매수를 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했고 얘가 매수인이 된 거죠. 근데 내 등기는 명의계에서는 내 앞으로 하기 좀 그렇다. 내 주식이니까. 그래서 여기로 명의계에서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법은 왜 네가 이런 짓을 하니?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야. 왜 얘를 명의자로 하고 실소유자는 왜 다르냐? 응? 왜 이렇게 다르냐? 너는 세금을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왜냐하면 내가 이 주식을 을이 갖게 되면 세금 회피 목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세기본법에 보면은 기본법에 보면 제2차 납세 의무가 있어. 이런 거 회피하고자. 혹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누진과세가 적용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누면 누진과세 회피하고자.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세법에 보면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있어. 그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이런 거 피하고자. 혹은 양도소득에서는요. 상장법인 대주주만 과세. 대주주 안 되고자. 그러니까 여기 친구니까 서로 특수관계가 없으니까 나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조세 회피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너는 이거 세금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종의 과태료처럼 물리겠다는 겁니다. 과태료. 그래서 그 법적 성격은 과태료 성격이에요. 굉장히 특이한 거죠. 과태표가 아니에요. 과태료. 요 성격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배웠듯이 이 경우에 납세 의무자가 책임이 있는 자로 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은 납세 의무자는 실소유자라고 하고 있죠. 근데 조문의 생김새는 어때요?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의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문을 보면 이게 현실에선 단서 규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볼게요. 입증 책임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고 해놓은 것 뿐이에요. 과세관청은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까지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뭐까지만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까지만 입증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추정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선생님 의제라면서요. 증여세를 무조건 물린다는 거고 뭐가 추정이 되는 거냐면 지금 얘기한 조세 회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 회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납세자는 뭐를 하면? 납세자는 입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은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세되지 않아요. 그래서 본다, 의제라고 되어 있지만 이 조세 회피 목적이라는 내용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명의신탁 증여 의제가 있어요.
자, 개요를 볼게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의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토지나 건물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실권리자에 관한 법률이 있고 거기서 과태료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냥 내 거예요, 내 거.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돈을 좀 넣어놓고서는 이 주식 네 이름으로 사놓자. 내 거죠. 내 거란 말이에요. 내 거. 단지 이름만 네 이름으로 하자. 귀찮다.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조세협회 목적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아니 조세협회 목적이 이게 배당. 어차피 종합과세가 안 되는 배당이라면 상관없을 거고, 그거 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배당금을 아예 안 받았으면 더더욱 문제가 없을 거고, 뭐 이천압세 무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방세법 뭐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양도소득도 어차피 뭐 해외 주식을 샀다, 국내 주식도 대주주가 아니다, 아무 차이가 없잖아. 여기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상관없는 거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막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는 거야. 다르다고. 어쨌든 간에 준 건 아니에요. 준 거는 조세표 목적이 있어야 과세되는 거고, 국기법에 따르면 증여가 아니야. 근데도 증여라고 보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런 회피 의사가 있는 애들은 좀 엄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규정을 없애자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걸 왜 세법에 두니? 이거를 과태료 규정으로 둬야지. 과태료. 다른 법을 하나 차라리 만들어. 증여세로 하지 말고. 증여세로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척기간도 세법에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복잡한 문제. 그러니까 별도의 법률로 만들어서 부동산 실권리자에 관한 법률처럼 이런 거 만들어서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많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송도 너무너무 많이 제기된 법률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등기 등을 한 날, 가로는 나중에 한번 보고요. 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이게 본문이라고. 본문. 근데 단서 규정이 있는 거예요. 단서 규정이 어떻게 써져 있냐면,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고, 1호에 조세 회피 의사가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본문에다 둔 거는 과세관청 본문만 가지고 하면 되고, 단서는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을 돌린 겁니다. 그 한 두 가지 정도 더 있어요. 비거주자가 이제 자기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취득하기 어려운 건 재산관리인 등록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신탁의 경우, 이런 것도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지만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2번, 3번은 특이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런 걸 막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스페시픽 아주 특이한 규정이에요. 본질은 다 조세회피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일일이 그냥 얘기하기 귀찮은 것들은 법률에 의지해 놓은 거예요. 특별한 규정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가 대내적으로는 재산의 실제 소유를 하기로 하고, 외부로 보이는 등기 명의에서만 타인 명의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탈세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엄벌하기 위해서 증여세로 과세하고 있다. 자,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 그래서 반가로 1번에 보시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를 할 때 등기 등록 명의 개설을 필요로 하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주권 정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금도 여기에 적용이 없어요. 명의 개설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금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 있었던 거죠. 재산 취득자금 증여 추정 규정에서. 그리고 세 번째 줄에 토지 건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 두 줄 내려가면 부동산 실명제 시행으로 부동산 가액의 30%의 과태료가 물려지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반가로 2번 가보겠습니다. 반가로 2번.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의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명의 신탁 관계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하고, 증명 책임은 과세의 관청이 진다. 즉 과세관청은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과세관청은 다르네. 명의 신탁 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조세피 의사는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과세관청 뭘로 입증하느냐? 주주명부가 있으면 주주명부로 입증하면 되고요. 근데 많은 회사들은 주주명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세무사 시험 보시고 나중에 실제 일하시면 주주명부 회사에서 주는 거 있거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띵이야, 나띵. 그냥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주주명부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주명부는
그 실제 거를 제가 살면서 한 번 봤어요. 엄청 큰 종이로 돼 있고 뭐 양장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는 등기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등기 대상은 아니지만 주주명부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 늘 상시 비치해 놓고 와가지고 주주들이 언제든지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양장돼 있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파일로 띡하니 도장 하나 찍어서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무사 사무실이나 회계사 사무실에서 뭐 하고자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 제출할 때 내 책임 없다. 이걸 반증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주주명부는 존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상법상 주주명부를 따로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세무서가 주주명부도 없는데 이걸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세무서에 신고할 때 주식 이동상황 명세서에 있거든요. 그걸로 보겠다라고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겁니다. 넘겨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죠. 별표.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으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에 대해서는 추정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본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반증을 납세의무자가 져야 되는 겁니다. 자, 파란색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단. 이 경우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설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자 동그라미 추정한다 돼 있죠. 추정한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법에는 이런 경우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라고 아예 못 박아둔 게 있습니다.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자 이런 경우에요. 자 볼게요.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명의개설 혜택 규정인데 여기다 쓰는 것보다 저쪽 가서 쓰는 게 좋겠네요. 자, 한번 볼게요. 갑이 을에게 주식을 넘겼어요. 갑이 을에게 주식을 넘겼어요. 그러면 명의개설 해줘야 된다고. 근데 명의개설 안 하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여전히 매매를 통해서 을에게 소유권은 이전됐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갑의 이름으로 계속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명의신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갑이 소득세 신고를 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양도소득세 신고를 다 해버렸어. 그러면 갑은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명의를 다 넘겼다는 걸. 단지 실수에 불과하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갑입니다. 1번 기억이죠.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양도세 신고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 조세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아직 주주명부의 명의만 달리 있지 않거나 혹은 주식 이동상황 명세서를 모르고 제출 못한 거죠. 실수한 것뿐이지. 양도세는 다 신고했는데 주식 이동상황 명세서에 빠진 경우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실소유자가 뭐 다르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배제 규정을 만들어 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와봐. 잠깐만.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 명의를 이전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 내일 할 건데 왜 이렇게 급하게 와서 그러세요? 내일 할 건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의개설을 해태 이렇게 늦게 하는 경우에 일정 기간의 유예를 주고 이 기간까지 안 하면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겠습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거고 아까 861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 개요에 양가로 1번 개요에 세 번째 줄 한번 볼게요. 등기 등을 한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긴 실소유자가 그대로 원래 자기 명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의개설해야 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의 말일의 다음 날. 이해하셨죠? 그래서 최대 2년까지의 유예를 주는 겁니다. 다음 날에 뭐 하겠다? 명의 신탁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왜 다음 날로 했냐면 연도별로 소득세나 증여세의 경우 제척기간이 좀 달라지는 문제들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준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교재로 와서 이제 매매의 경우에는 명의신탁해서 혜택의 경우에 적용될 여지가 있으니까 그걸 봐주기 위해서 기억의 문장을 둔 거예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라고 둔 거고 자. 박스 아래로 내려가서 거기 교재에 거기 기억과 동그라미 2번 있죠. 표 안에 동그라미 2번을 일단 연결해 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보는 건데 증여 의제 효과 있잖아요. 증여 시기를 보는 거야. 증여 시기.
그래서 우리 이미 다 보긴 했는데 증여 시기가 만약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 개서가 되면 그 명의 개서된 날을 증여 시기로 보겠다.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실소유자가 명의 개서해야 하는 주식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 개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해 다음 해의 말일의 다음 날 우리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겠다. 증여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시기가 있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요런 케이스도 하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조문이 꼭 필요한가라고 좀 생각을 하긴 하는데 한번 볼게요. 갑이 있었고요. 을이 있었습니다. 갑이. 그리고 얘가 명의자였어요. 명의자. 근데 이게 사망한 거예요. 사망. 갑이. 그러면 병이라는 상속인이 있겠죠? 그럼 이 이슈가 있는 거야. 아버지 친구가 있었어. 이 사람 명의로 돼 있다가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서 유언을 했겠지. 저 주식 내 거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명의를 다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예 얘가 처음부터 신고를 한 거야. 나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서 다른 사람 명의로. 그럼 명의신탁의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명의신탁 아니다. 아예 법에 못 박아둔 거고, 법원 판례에서는 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새롭게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거를 과연 봐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어온 거고, 저거를 굳이 내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이 이슈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에 새로운 합의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저 규정이 굳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세관 측은 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정부는. 보겠다는 거지. 보겠다는 거. 대신에 저렇게 봐주겠다 규정을 만들어 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과세 표준에 포함시켰으면 명의신탁 관계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추정해준다. 조세의 피 목적이 없다라고 추정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증여 의제 효과가 있습니다. 반가로 1번에 보면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라는 게 첫 번째에 있는 거고요. 자, 그 맨 아래 세 줄 있잖아요. 한편 거기 한번 체크하시고 이미 배웠습니다. 명의신탁 증여 의제에 해당하는 재산은요. 합산 배제 증여 재산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합산 배제의 대상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여세 같은 경우는 10년 합산 단위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반가로 2번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 표준 나와 있죠. 그래서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뭐 이런 거 있다라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1번 하나만 동그라미 2번만 체크합니다. 자, 이때는요, 증여세 과세 표준 이런 거 공제 없습니다. 계산할 때 증여 재산 공제 이런 거 한 푼도 없습니다. 증여 재산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여기 오세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증여세가 나올 거 아니야. 이 사람 앞으로 나와요. 이 사람이 뭐 한 푼도 없어요.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증여세를 지금 부과해야 되는데 마땅히 부과할 게 없잖아요. 그럼 뭐 하겠다 이거죠. 이걸로 징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생각해보면 얘 거잖아요. 얘 거. 그러나 이게 다른 법률들에 따르면 얘 거로 돼 있죠. 병으로. 그러니까 이 남의 재산에 국세 징수하는 꼴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압류하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 아예 물적 납세 의무를 둬서 그거 관계없이 다른 재산인지 관계없이 무조건 이 주식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집행하겠다라는 규정을 하나 만들어 둔 거예요. 4번에 가보면 그래서 3번에 가보시면 반가로 명의신탁 재산으로서 체납액의 징수라고 되어 있죠. 그걸 물적 납세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적 납세 의무라는 건 인적 납세 의무의 반대말이고 그냥 재산으로만 책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유자가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증여세와 체납 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실제 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 처분의 집행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의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서 납세 의무자인 실소유자의 증여세와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가로 4번은 무슨 얘기냐면 과태료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명의신탁에 있어서 과태료 규정일 뿐이지 다른 법률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아래 명의신탁 재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증여 의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이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냥 요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고 세무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건 과태료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두고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65페이지 가보겠습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제, 소위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라는 규정이에요.
우리가 뒤에 배우는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특정 법인과의 거래. 특히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는 위헌 소지가 굉장히 많은 법이에요. 이거는 계산도 그냥 그때그때 바뀌어요. 왜냐면 알 수 없는 숫자를 그냥 임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세무회계에서 회계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계산을 저 예제 정도는 충분히 해보셔야 되고, 이게 세법학 공부하시는 친구들은 아 저런 게 있구나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기에 법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하는 상증세 A급 문제다 이래가지고 막 저걸 맨날 늘 공부하고 막 이러는데 법리가 없어요 저기는. 그냥 땡깡 피는 거야 땡깡. 땡깡으로 그냥 걷다가 막 이런 거야.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법.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런 거죠. 뭐 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죠.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었는데 법리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법리를 배우는 건데 한번 볼게요. A라는 법인이 있고 B라는 법인이 있어요. 그리고 B라는 법인에 갑이라는 아주 대주주가 있어요. A가 H 자동차예요. 얘는 H 뭐냐? G예요, G. 글로벌해요. 이런 회사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지. 사실은 K자동차가 더 문제가 있었어. K자동차. 여기다가 일감을 많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류를 다 하는 거였어. 물류를. 그럼 여기 주주는 여기 비상장 법인에 돈을 넣은 거야. 그리고 얼마 안 넣었어. 근데 이 회사의 가치가 1조가 됩니다. 1조가. 거기에 모든 물류를 하니까 이익이 많이 되니까. 근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여기서 그렇게 밀어주지 않았으면 이 회사는 이렇게 커지지 않고 이 회사는 별거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회사의 가치가 엄청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이거 과세하는 길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죠. 저 주식을 처분할 때. 근데 문제는 저 주식을 잘 처분을 안 하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과세가 누락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처분할 거고 이 사람이 죽는다면 너무 불손한 말을 했네. 어쨌든 간에 나중에 상속이 이루어지면 그때 또 낼 거고 이렇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정서에 잘 안 맞는 거죠. 저렇게 돈을 버는데 세금이 한 푼도 없대. 세금 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니까 이렇게 일감을 받게 되어서 증가하는 가치만큼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소득세로 갈까 증여세로 갈까 고민 되게 많이 했다가 아니다 이거는 증여세로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주식의 가치가 증가했는데 그 해당 회사에 정확히 얘기하면 B회사가 가치가 증가하고 B회사는 번 것만큼 법인세 충분히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해당 주주에게 과세하겠다라고 들어온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얼마가 증여냐 이거죠. 얼마가 증여냐. 얼마가 증여냐. 그리고 여기에 주주가 갑만 있는 게 아니라 을, 병, 정 어마어마한 주주가 있는데 어디까지가 증여받은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뭐 이런 회사가 세상에 한둘이야?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 안 하는 회사가 어디서 솔직히 말해서. 내가 회사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런 거야 별게 아니라 내가 물건을 많이 만들어. 그러다가 어이구 철강 회사도 있어. 그러다가 야 이거 우리 공장 짓는 거 우리가 해줘볼까?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철강 회사가 건설 회사도 갖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플랜트 내가 이거 잘하네 우리도 잘하네 이렇게 하는 거야. 별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도 공장 지어보니까 이거 좀 잘하네. 공장 짓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아파트 짓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실제. 우리도 이게 잘하네 이런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지. 우리나라 이제 건설 기술이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SK건설이나 지난번에 터키에 다리 놓는 거 이번에 우리나라 수주했더라고. 대림건설하고. 이 회사 뭐 우리나라 자랑할 만한 얘기니까. 그 회사가 터키 해협 그 현수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리 이제 강판만 놓고 내가 이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워놓고서는 이게 강철 쇠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영종로 이렇게 이거를 들고 있는 게 쇠가 이거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이가 몇백 미터 된다고요. 이게 원래 다리는 이렇게 해서 요게 이게
받치게 하는 건데 이게 쇠로 이런 기술이 대단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우리나라가 이제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영종도만 해도 아멕스라는 영국 회사가 하게끔 했는데 이게 이제는 한단 말이야. 우리도 기술이 있어서. 그런 거 다 사실은 어떻게 나온 거야? 여기 대기업에서 출발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주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정서에 맞지는 않는단 말이죠. 네 만든 거야. 네. 얼마 내? 처음에는 많이 낼까? 그러다가 또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제일 반항한 거야? 이런 건 대기업만 해야지 왜 중소기업 왜 합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거야. 처음엔 중소기업도 다 과세했어요. 일감 몰아주기. 그럼 중소기업이 2개, 3개 있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서로 일감을 몰아준단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뭘 만들어. 그죠? 거기에 포장재는 우리가 만들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아들 회사 만들어서 그거 하는데 아들에게 증여세 내겠다 이거죠. 물론 아들이 부가 늘어나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거기서 법인세 내고 배당 가지고 할 때 내면 되는데 여기서 먼저 걷겠다는 거죠. 근데 걷는 것까지도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금은 얼마를 걷느냐가 과세 요건 명확주의이기 때문에 과표가 단순해야죠. 그렇잖아. 근데 과표가 맨날 바뀌어 맨날. 사람들이 맨날 얘기해. 이거 너무 많은데 나.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 얘가 버는 돈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관점을 잘 이해해야지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하는 거야. 자봐. 얘가 버는 돈이 여기서만 일을 받는 게 아니라 대외 사업을 할 수도 있지. 대외 사업. 그죠? 그럼 매출이 여기 총 1000억 정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600억 하고 200억, 200억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증여세를 낼 때는 여기서만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번 돈만. 그래서 과세, 제외, 매출 이런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번 돈 중에서 이게 1000억 매출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었어. 그럼 100억을 다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100억 중에서 100억 번 건데 영업이익이 있는데 영업이익 중에서 한 60% 정도만 먹은 거네. 이렇게 출발을 한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주주들끼리 갈라 먹을 거 아니야. 그쵸? 갈라 먹는데 갑도 있고 을도 있고 병도 있는데 기타 주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 주주만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갑만 먹자, 갑만. 갑이 가진 지분율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지분율 이렇게 했어. 이러면 또 단순한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60%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특권자 법인끼리 거래를 어떻게 안 합니까? 좀 빼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탁 치라고 그러다가 좀 빼줄게. 그랬더니 뭐라 그래? 그 중소기업은 좀 더 많이 빼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았어. 중견기업도 더 생각해 주셔야 되는 아닌가? 알았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공식이 너무 복잡해진 거야. 그리고 아니 제가 요 지배주의 특수관계인이라서 저도 과세되는 건 좋은데요. 저는 1% 가지고 있는데 저 것까지 꼭 하셔야 되겠어요? 알았어, 너 빼줄게. 3% 이상만 과세할게. 그때 그러니까 지분율이 얘가 1% 가진 애까지 해야 되겠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한계 보유비리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 1% 아니야. 그래 3% 이상 봐줄게. 그랬더니 또 중소 중견기업이 우리는 좀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10% 이상 해줄게. 10% 이상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겁나 복잡해진 거야 이게. 그러니까 법리가 여기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죠. 그냥 만든 인위적인 숫자의 조합이죠. 그러니까 실무할 사람들만 이런 게 있구나. 과세 요건이 오히려 중요하지. 이런 경우는 과세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거에 피해서 만드셔야 되겠다. 요거를 어드바이스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왜 이런 말들이 생겼는지를 좀 알아냈고 이제부터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 교재 구경해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구경해서 이거를 다 외울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869페이지 어디까지 있어요? 871페이지. 거기 나오는 중간에 공식들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저는 예제 요거 하나 잘 푸실 줄 알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요를 볼게요. 최근 기업 집단 내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출자한 법인의 일감을 몰아주어 그 수혜 법인이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지배주주와 그 친족은 주식가치 상승이나 배당을 통하여 증여세 부담 없이 막대한 부를 세습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주식가치 상승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배당은 소득세까지 내잖아요. 배당 실제로 가져오면 그건 과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배당을 실제 받아가면 조정을 해줘. 이중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수혜 법인의 영업이익 중 자, 요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서 수혜 법인은 누구예요?
비법인인 거예요. 비법인의 영업이익 중, 영업이익 중, 영업의 손익은 또 빼재. 왜냐면 영업에는 저그 법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업이익 중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이익, 저게 뭐야? 특수관계 법인 매출만 가지고 잡자는 거죠. 이익을 수혜법인에 출자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 증여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누구에게 과세하는 거예요? 일감 몰아주기에 따라서 회사의 가치가 증가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을 과세하겠다는 거죠. 요건이 있네요. 자,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이익을 얻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가보면 수혜법인이라는 게 어디냐? 왜냐하면 이 비법인의 요건이 있는 거야. 비법인, 수혜법인이 되기 위해선. 특수관계자한테 이렇게 일감만 받는 법인들이어야 돼. 물류회사. 실제 실무에선 누가 있냐면 IT 회사들이 많아요. 대기업의 IT, 솔루션 개발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있다. 그런 회사.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 회사 그룹 이름을 얘기하긴 그러니까 올리브 영이라는 회사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앞에 이름을 생략했고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있었어. 거기는 C모 그룹의 네트워킹을 다 해주는 회사였어. 근데 네트워킹만 해주니까 SI 솔루션 이게 ERP 장비 이런 거 해줬다고. 그러면 거기는 매출이 다 특권자 법인 매출밖에 없으니까 증여세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한가? 둘 합병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올리브 영은 B2C 영업만 많이 하잖아. 그러면 매출이 어때? 전체 매출 중에서 네트워크 매출은 얼마 안 되고 B2C 고 하는 거, B2C 하는 거 소비자 매출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매출 비율이 있으니까 그걸 넘기기 위해서 합병을 했다고. 그렇게 합병한 회사들이 부지기수야, 여러분들. 실제로 이거 피하기 위해서. 왜? 최소 매출 금액이 있어서 그래요. 자, 가보면 그래서 수혜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그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만을 말한다라고 돼 있고, 최소 매출 비율을 뭐라고 부르냐? 정상거래 비율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정상거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만. 그러니까 봐주는 금액의 기준이 있다 이거야. 야, 30% 정도 넘어야지 니네 전체 매출 중에서 특수관계 법인에 하는 매출이 30%가 넘어야지 적용하겠다는 게 대부분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 중소 중견기업은 땡깡필이가 어떻게 한 거야? 그래. 그럼 중소기업은 50%, 중견 40%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법리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 넌 30, 넌 40, 넌 50. 그냥 번호표 주고서는 만들어 준 거예요, 여기에. 그랬더니 또 뭐 얘기하는 거야. 야, 진짜 엄청난 글로벌 기업, 그런 애들이 그렇게 먹고 사는데 그러면 되겠냐? 그럼 막 또 비판했어요. 언론에 계속 비판 기사가 나오니까 그럼 알았어. 거기는 3분의 2만 하자. 20%. 이해하셨어요? 그게 니은이야, 니은. 니은이 매출액이 1,000억 넘는 법인, 초과법인입니다. 그런 회사는 정상 거래 비율을 몇 프로 보겠다는 거예요? 20%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거래 비율을 초과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는 법인은 뭐로 보겠다? 수혜법인, 비법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밑에 표를 보니까 전체 매출 중에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라. 자, 보세요. 그래, 좋아. 근데 이런 200억 매출이 예를 들어서 해외 자회사가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는 당연한 거지. 9억까지 우리나라로 하면 넘어가잖아. 그럼 얘 빼자고 한 거야. 이런 걸 과세 제외 매출이라고 해요. 자, 좋아. 그러면 과세 제외 매출이니까 뺀다는 건 아까 이 200억을 뺀다는 건 지금 저 200억이 특권자 매출이라고 하면 얘가 특권자라고 하면 800억 분의 1000억 80%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바꾸자는 거지. 어떻게 바꾸자는 거야? 800억 분의 즉 200억은 분모에서도 덜어내고 분자에서도 덜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600억 되겠죠? 80%에서 75%로 바뀌겠네. 이런 식으로 빼주자는 거야. 그걸 과세 제외 매출이라고 해요.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한 편 나와있죠. 한 편 866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한편 특수관계 거래 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특수관계법인과 둘 이상의 법인은 블라블라 이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이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걸 밑줄 그어보세요. 과세 제외 매출이라고 해요. 그건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분자 분모에서 다 빠진다는 거야. 매출액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니까 다 못 외워. 이걸 어떻게 외워? 1, 2, 3번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1번이 대박 규정이야. 1번이.
1번이 뭐랬어?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그러니까 얘가 중소기업이고, 자, 얘가 중소기업이고, 얘도 중소기업이어야 돼. 이거면 다 빼라는 거야. 그럼 분자 분모 다 빠져, 현실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적용이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중소기업 간의 거래는 빼야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중소기업인데 저쪽 애들이 대기업일 수 있잖아요. 우리 특권자법인이. 그러면 적용될 수 있어. 근데 30대 기업은 어차피 다 묶여 있어. 그러니까 30대 기업은 아예 이 조항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나머지는 다 거의 이 조항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다 빠지는 거예요. 현실에서.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를 기억하시면 돼. 이거는 법리가 좀 있어. 자기 증여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야. 자, 보세요. 이 B가 A법인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들어왔는데 여기서 또 되는 거잖아. 그래서 수혜법인의 지분 비율에 50% 룰을 하나 적용했어. 한번 볼게요. 수혜법인이 본인의 본인 주식 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 법인과 매출. 왜냐면 저쪽에 있는 이익을 나한테 증여받았다는 건데 내가 그 이익을 가져온 거잖아. 내가 내 거 가져오는 게 무슨 증여냐 이거죠. 그거는 전액 다 빠지겠다는 거야. 그런데 밑에 50% 미만이면 지분율을 반영해서 빼겠다는 얘기야. 그 정도 기억하시면 돼. 나머지는 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지. 이걸 뭐 앞글자를 따서 외울 건 아니고 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거야.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 나올 수가 없지. 이걸 내는 사람은 정신이 좀 그런 사람이죠. 어쨌든 지배주주는 그럼 누구냐 이거죠. 오른쪽. 지금 상황 이해하셨죠? 첫 번째 우리 뭐 배운 거야? 수혜법인의 요건을 배운 거야. 수혜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상 거래 비율을 초과하여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있는 법인이고 이때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은 과세제외 매출액을 빼고 계산하는데 과세제외 매출에서 핵심 중에 핵심은 뭐다? 중소기업 간의 매출액은 빼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요거 중소기업 간 그거 빼고 두 번째는 자기 증여는 빼겠다는 거지. 50% 룰. 자, 이제 지배주주입니다. 저기에 있는 갑을병정 누구냐? 자, 표를 보니까 반가로 1번, 양가로 1번. 법인의 최대 주주 중에서 그 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 2번은 최대 주주 중에서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죠. 자, 볼게요. 최대 주주는 여러분들 쓰는 말로 하면 1장이에요. 1장. 제일 많은 말. 그거는 우리 40대도 쓰나? 어쨌든 간에 1장. 자, 볼게요. 수혜법인 B가 있는데 여기 지분 구조가 이런 거야.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어요. 그죠? 갑이 60%야. 얘가 개인이야, 개인. B라고 하면 여러분 얘가 법인이야, 법인. 그럼 얘기할 게 없어요. 최대 주주가 얘죠. 그러니까 갑이 최대 주주야. 그의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하면 돼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어. 얘가 30%야. 얘가 70%야. 그러면 주주총회 하면 누가 제일 힘 있어? C법인이 제일 힘이 있어요. 그럼 C법인의 진짜 주인을 찾아봐야 되겠지. 그래서 보니까 여기 갑이 또 숨어 있네요, 안에. 그리고 을이 있어요. 갑이 숨어 있는데 20%야. 얘가 80%야. 자, 그러면 갑은 지금 30% 있고 73, 27에 14 플러스 14%. 7, 8에 56, 56%. 얘가 56%고 얘는 44%잖아요. 을이 1장인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을이 최대 주주가 된다. 그 표를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주식이 최대 주주다. 자, 해당 법인의 거의 동그라미 1번에 최대 주주 있고 해당 법인에 대한 간접 보유 비율이죠. 곱하시면 되는 거야. 곱해서 간접 보유 비율 계산하시면 된다. 다음 페이지. 그럼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야? 저 A법인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A법인의 요건이 있겠지. A법인. 그 특수관계법인이죠. 그게 반가로 3번에 있습니다. 특수관계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A와 B가 특수관계가 아니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특수관계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에요. 그래서 요건 시험법이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 4번 증여세 과세 대상 주주 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는 누구야? 이 갑을병정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한계 보유비율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표 위에 하나만 체크해 볼게요. 중소 중견기업이면 10%, 일반 기업은 3%가 한계 보유비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세 요건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 시험 보는 분들은 제 생각엔 과세 요건 정도 기억하시면 된다. 중소중견 일반기업 정상거래 비율 543. 즉 초과 거래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특수관계 거래 비율에서 50%를 뺀 걸 초과 거래 비율이라고 얘기할 거야. 이 내용은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뭐를 계산해야 되니까 증여 이익을 계산해야 되니까. 아이고, 정상 거래 비율은 40%를 컷오프로 하되 나중에 증여 이익을 계산할 때는 이 초과 거래 비율만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50% 초과만 다 과세, 40% 초과를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구간도 일부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컷오프가 정상 거래 비율이고 초과 거래 비율을 가지고 증여세를 낼 건데 거기에는 중견기업은 40% 2분의 1을 초과하는 거. 대기업은 컷오프는 30%인데 계산할 때는 5%부터 계산하겠다는 것이. 이게 뭐가 논리가 있어? 아니면 다 똑같이 하든지 아니면 다 0으로 해가지고 그냥 위에는 컷오프를 하고 밑에 과감하게 다 과세하든지 뭐 그러든지. 중소기업은 계속 중소기업 중앙에서 이거 우리는 안 돼요. 적용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안 하게 해주는 거고. 중견기업은 니네는 그래도 여기 중간 정도는 되지 않니? 그래서 2분의 1인가? 중간 정도 돼. 이렇게 하는 거고. 대기업은 밑도 끝도 없어. 옛날에 30%다가 이거 너무 과세가 적정하지 않냐? 5% 해, 5% 그럼. 이런 거예요. 언제 또 0% 바꿀 수도 있죠? 이해가 안 됩니다. 한계 비율은 13. 이해하시겠죠? 근데 나중에 증여 이익을 계산할 때는 그 10% 넘는 것만 과세할 거냐, 3% 넘는 것만 과세할 거냐 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초과 보유 비율만큼 증여세를 과세할 건데 중소기업은 원래대로 다 하는 거야 10%. 근데 중견은 또 여기서도 반땅 정신이 여기서 또 나오는 거지. 5% 초과분만 과세하겠다는 거죠. 대기업은 니는 다 해, 니는 다 해. 뭐 이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과세 요건과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거니까 요거 정도만 암기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암기라는 말을 제가 잘 안 쓰는데 암기라는 말이 이제 아무 의미가 없을 때 암기라고 하니까 단순 암기. 그래서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이 표를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야. 이 표를 기준으로만 예제를 가겠습니다. 예제. 자, 예제 가기 전에 하나만 보고 갈게요. 871페이지. 만약 이렇게 증여세 내면 언제 내느냐? 신고 기한이 있겠죠? 법인의 소득이 나와야지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세 우선 3월 말에 내고 3개월 주는 거야. 그래서 6월 말까지 증여세 신고 기한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양가로 5번에 양도소득세와 관계 있죠? 이렇게 증여이익을 때려 맞았으면 주식의 취득가액을 얹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가산해준다. 자, 예제 2-6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가지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배주주인 갑을 기준으로 K법인의 보유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수혜법인이 K법인으로 보입니다. K법인으로. 그래서 갑이 K의 주주인 거죠. 이 그림을 좀 더 다르게 한번 그려보면 K가 있는 거야. K가. K의 지금 지분이 보니까 갑이라는 애가 있는 거네. 갑이 직접 보유한 게 5% 있는 거야. 5%. 이해하시겠죠? 근데 갑이 누구를 통해서 또 K를 보유하고 있어? D를 통해서 K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D를 통해서 K를 보유하고 있네. 그래서 직접 보유 비율은 5%고 간접 보유 비율은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40% 곱하기 50% 하면 20%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D를 지금 40 보유하고 있고 50 보유하고 있으니까 곱해서 20%. 그럼 전체 보유 비율은 25%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걸 나눠야 돼. 직접 보유와 간접 보유로 나눠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배당 금액을 여기서 배당 받는 건 여기서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기서 배당 받는 건 여기서 빼줘야 될 거야. 간접에서. 그래서 직접과 간접을 나눈 이유는 나중에 뭐를 조정하기 위해서? 배당금이 있으면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배당금이 없으면 직접 간접 나눠서 증여이익 계산 안 해도 되는 거고. 자, 가볼게요. K법인의 20기 과세년도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전체 매출이 몇 억이에요? 1000억이죠, 1000억. 1000억이고 지금 메뉴에 보면 중소 중견기업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메뉴에. 그러면 1000억 이하인 법인이죠. 그럼 정상 거래 비율은 30%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A, B, C에 선이 쭉 되어 있고 여기가 특수관계 법인이죠. 즉 누구와 특수관계예요? K의 지배주주인 갑과 특수관계인이죠. 갑을 지배주주라고 이미 정의는 해놨으니까 1장이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1000억 중에 210억, 230억, 260억이니까 700억이잖아요. 70%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여 요건을 한번 보면 1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있겠죠. 그래서 1번 특관자 거래 비율. 비율은 7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K가 적용되기 위해서 K는 한계 보유 비율 3%를 초과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한계 보유 비율 초과 여부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아까 직접 보유 비율 5%, 간접 보유 비율 20%니까 이게 3%를 초과하고 있죠. 좋아. 그럼 적용 대상은 있어요. 그리고 박스 밑에 위 매출액 중에선 특수관계 법인 거래 비율과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고려하여야 할 과세 제외 매출액은 없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과세 제외 매출액은 원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얘가 1000억의 매출액이 있었는데 특관자들에게 매출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특관자 매출 중에서 빼줘야 되는 애들이 있으면 분자 분모에 다 빼주자. 그 얘기였습니다. 세 번째 자료를 보니까 이제 좀 어려운 게 나오네. K법인의 20기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와 세무조정 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출발은 뭐냐면 세후 영업이익이야. 왜냐하면 법인세까지 낸 다음에 것을 증여받았다고 봐야 되니까.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배당 가능한 증여이익, 배당이란다. 증여이익을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출발은 어떻게 되냐면 세후 영업이익에서 출발하는 거야. 자, 첫 번째 세후 영업이익에서 출발한다는 거야.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K가 있을 거 아니야. K가 매출액에서 전체 이익을 덜어낼 거 아니야. 그래서 매출액에서 여기 전체가 매출이라고 보면 여기가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비용. 그러면 그 중에서 이익이 있을 거 아니야, 이익. 여기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익 중에서 어디에 매출한 것에서 발생한 이익만, 특관자 법인의 매출에 대한 비율만 과세하는 거지. 그럼 특관자 법인 비율이 아까 70%였으니까 이 정도를 과세하겠다는 거야. 이익 중에. 근데 이 이익이라는 게 영업이익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지. 영업이익에서. 그래서 영업이익 아닌 거는 갈라내는 거야. 그러면 요 계산을 어떻게 하냐?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세전 영업이익을 계산해야지. 그거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딱 나와 있지. 세전 영업이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세전 영업이익도 과표 기준으로 세전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280억에서 세무조정까지 반영한 법인세 기준 영업이익이라고요. 이해하시겠죠? 280억에서 세무조정 30억하고 10억을 더하는 거지. 조정하는 거죠? 그럼 우선 출발은 300억인 거지. 300억. 근데 여기서 뭐를 빼야 되는 거예요? 법인세를 빼야 되는 거지. 즉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따로 갈라내야 된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갈라낸다. 예를 들어서 현금흐름표 같은 거 만들 때도 IFRS 같은 거 만들 때도 법인세 조정을 할 때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만 조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 계산하는 방식도 비슷한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자, 법전에 있는 공식은 있지만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돼. 자, 봐요. 지금 얘가 각사소가 400억이야. 그런데 법인세액이 각사소에 부과된 게 60억이란 얘기죠. 그럼 몇 퍼센트 낸다는 얘기야? 15% 낸다는 거지. 이런 걸 유효 법인세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각 사업도 소득 대비 15% 내니까 영업이익,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영업이익 대비 법인세도 15% 내겠다라고 비례식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300억에 15% 정도 낸 게 세후 영업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15%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400억 중에 60억.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세후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오냐면 255억이 나와요. 그래서 세후 영업이익 일단 255억 계산한 거야. 자, 세후 영업이익은 지금 모든 영업이익을 합친 거죠. 특관자든 대외사업이든 특관자 아닌 애한테 팔던 다 255억이라는 돈은 특관자 이외자를 합친 거잖아. 그럼 이제 진짜 증여 이익을 계산할 텐데 증여 의제 255억에서 출발하는 거지. 세후 영업 이익에서 출발했지만 이 돈 중에서 우리는 특관자로부터 빨아들인 돈만 계산하는 거지. 그럼 70%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봐달라고 하는 거잖아. 좀 봐달라고. 짜증나게. 그 금액이 있잖아. 그 금액이 대기업은 몇 프로래? 5% 빼라는 거 아니야. 5%. 아, 짜증나게. 그래서 아까 요건이랑 똑같이 하던지 또 요건과 또 달라. 요건은 또 30% 20% 이러면서 여기서는 또 5%만 빼주겠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한계 보유 비율을 조정해 주는데 대기업은 조정 안 해준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 가진 지분율만큼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지분율을 계산할 때 직접 보유 비율과 간접 보유 비율을 나눈다고요. 왜 나눠? 우리가 증여 의제 이익을 계산할 때는 배당받은 거 있으면 그것도 빼줄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지분 비율이 직접은 아까 5%였고 간접도 똑같이 다시 한번 계산하지. 처음부터 25% 쓰면 한 번에 계산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고. 여기 70% 빼기 5%에서 나눈 거죠. 20%. 결국 앞에는 동일한 거고 요 놈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쪼개준 거지. 왜? 배당 때문에 배당. 자, 배당 받은 거 있으면 빼줘야 돼. 근데 거기 배당 자료가 나와 있어. 4번 자료에. 갑이 K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4억 원이래. 4억 원 중 일부를 빼줄 거고 K법인의 20기 사업년도 말 배당 가능 이익은 3천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지금 배당은 어디서만 받았어? K만 받았죠? 그러니까 D법인으로부터는 받지 않았잖아. 간접 소유 법인으로부터는 받지 않았으니까 간접 소유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은 안 빼주는 거고 여기 배당은 어디서만 빼줘? 여기서만 빼준다. 여기서만. 직접에서만. 이해하시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다 계산한 다음에 그냥 배당만 각자 빼도 돼. 그래서 전체 금액은 똑같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근데 또 나눠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있어, 사실은. 생각 안 드나요? 배당 받은 거 증여 이익이 있으면 취득가액을 조정해 주잖아. 그 취득가액은 K와 D 따로따로 조정이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합니다. 아주 그냥 빡시죠. 자, 그러면 실제 배당 금액이 얼마 있었습니까? 배당 금액이 4억 원을 받았어. 4억 원을. 그래서 4억, 그냥 4억이라고 쓸게요. 4억 원을 받았는데 4억 원을 다 빼줄 게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이 배당의 원천 소스를 생각해보면 여기 소득과 관련된 배당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화끈하게 4억 빼주면 편한데 저게 특권자 매출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됐던 배당도 있고 아닌 배당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누자는 겁니다. 왕짜증 나는 거지. 그러면 이 4억의 소스가 요놈 아니야. 요놈 결국은 요놈이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요놈 계산한 요놈이 있어요. 요놈이 있을 거 아니야. 요놈이 얼마냐면 8억 2,875만 원이래. 요놈 노란색. 그러니까 요거 중에서 배당 받은 게 얼마냐 찾는 거야. 별게 아니야. 요건데 배당 안 빼주면 편한데 배당 빼달라고 또 하니까 빼주는 건데 요거 중에 배당 얼마 받느냐? 4억 받았다는 거 아니야. 4억 중에 요놈이 얼마 있냐 이거지. 그럼 요놈이 지금 얼마야? 828? 828.75 이래. 828.75. 828.75. 그렇죠? 근데 이놈이 회사 배당 가능 이익 중에서 가져온 거 아니야. 배당 가능 이익. 근데 배당 가능 이익이 아까 얼마였어? 3천억이었어? 3천억? 3천억. 근데 얘 지분이 있잖아. 지분. 이 3천억 다 내 거 아니지. 5% 가진 애가 다 내 거 이거 또라이인 거지. 삼성전자 이익잉여면 200조가 넘어. 그럼 나 뭐 오늘 10주 사고 저 다 내 거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 지분율 곱한 거. 이게 배당 가져올 수 있는 건데 그중에 이 배당의 소스가 되는 게 요만큼 있었고 실제로 요만큼 가져왔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게 공식이 이렇게 어렵지만 사실은 이걸로 생각해야지. 이걸로. 여기 보시면
배당 가능한 이익 중에서 내 몫 가져온 거 있지. 그 비율만큼이 내 몫인데 여기 내가 증여이익 받은 거 중에서 하는 거죠. 이게 외납세 공제할 때도 똑같은 개념인 거잖아. 그러니까 산실 이렇게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숫자를 보는 기본이야, 기본. 숫자를 보는 기본이 없으면 이게 항상 실수하고 틀리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간접 변화성 없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제를 여러분이 반복해서 푸시되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게 왜 만들어졌고 요런 관점에서 지금 이게 산식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정확하게 푸시는 게 중요하다. 이해하셨죠? 공식도 그 법조문에 있는 공식대로 하면 여러분 죽어. 그러니까 예제를 보면서 아까 표에 내가 별표 친 거 있잖아요. 암기하시라고 했던 거 그거를 생각해 가지고 푸시는 게 좋다. 지금 변형된 거 하고 싶으시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걸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좀 바꾸면 돼. 문제 예제를 스스로 셀프로. 대신 지분 비율을 올려야 되겠지. 첫 번째. 지분 비율은 똑같네. 25%니까 저기 한계 보유비율은 다 넘은 거죠. 정상 거래 비율도 다 넘은 거잖아. 그러니까 과세가 된다고. 중소, 중견기업이 아니더라도. 일반 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 중견기업도 과세가 되는데 그때 숫자를 자기가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셔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케이스별로 요 정도 해보시면 된다.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 특수관계 법인 중에서 매출 제외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제외하는 것만 좀 빠져 있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컷오프 계산할 때는 분자 분모에서 뺐었잖아요. 분자 분모. 그런데 컷오프가 아닌 나중에 요거 계산할 때는 어차피 이익이 전체로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분자에서만 빼고 계산을 해. 70% 계산이 요 계산할 때는 분자에서만 빼. 여기 계산. 왜냐면 255억이 전체 1000억을 기준으로 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분모에서 빼면 이상한 결과가 생긴단 말이야. 여기서는 분자에서만 뺄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게 결론이다. 왜 이렇게 산식을 만들었는지를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요. 이 정도. 산식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해하실 수 있다. 믿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여세에서 가장 복잡한 계산을 해봤고요. 나중에 우리 내일 이제 마지막에 비상장법인 주식평가 조금 해볼 텐데 그때 조금 복잡한 거고 여기까지 오늘 하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회로 발생한 거 일감 떼어주긴 다음 시간부터 해보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